그럼 올해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치솟았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망설인다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변동성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설명회하는 주제가 2024학년도 대입수의 설명회가 되죠. 지금부터 이번 입시죠. 내년도에 입학하게 되는 24학년도 대입수시 전략 설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KNS 입시센터 박태웅 소장이고요. 아마 그간에 KNS 어학원의 유튜브나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저희 설명회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에는 이제 방학이죠. 기말고사가 다 끝났고 방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마감할 것이며, 아마 지금부터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정리가 들어가고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제 이달 중에 어떻게 마무리할까, 학교에 따라서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도 선생님께서 이제 생활기록부에 대해 수정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생활기록부, 특히나 그 교과서 혜택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좀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의 내신 동향, 그러니까 주요 대학교에서 내신 성적들이, 합격생들이 어떤 기준을 충족했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면접이나 그리고 주요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원서 구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신 것처럼 제목에서는 대입수시 설명회로 되어 있지만요, 독차를 먼저 보고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KNS 어학원에서 이미 안내 문자를 받으셨거나, 그리고 저희가 이번 설명을 위해서 홍보 문자를 보내면서 주요하게 다뤘던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의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자, 그간 저를 통해서든 아마 여러 업체를 통해서 생활기록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이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활기록부라는 것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1학년 때, 2학년 때는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생활기록부보다는 그래도 어떤 고등학교 유형을 들어가느냐, 그리고 내신 성적을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입이 결정된다고 아마 봤을 텐데, 이제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소위 창체 영역에 해당되는 비교과 영역에서의 수강 실적들이 더 이상 반영이 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소위 비교과를 제외한 교과, 그리고 교과 세택에 대한 디테일한 생활기록부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 첫 해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와 달리 올해 접어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학생부나 생활기록부 마감에 대해서 교과 세특을 좀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나 또는 그 교과 세특의 디테일한 구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와 받고 또 생기부 컨설팅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소위 합격하는 친구들의 생활기록부는 어땠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고교 유형을 좀 나눠서 설명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우리가 과거와는 달리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다면 이제 내신의 비중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강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내신을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 아마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이제 많은 외고생들이나 또는 특목 자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어떤 유형의 학교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 의미가 없어졌죠. 그야말로 내신을 잘 받아야지만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그럼 도대체 어떤 내신 조건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학교를 지원해 볼 수 있을까?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상담을 받지만 대체로 학생들의 경우에 학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신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죠? 아마 고3 1학기 시작할 때 3월 달에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하셨을 것이고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접어들어서 이제 성적이 다 발표가 났죠. 다수의 학교들은 월요일이나 그리고 어제의 경우에 기말고사에 대한 공식적인 성적들이 나왔는데요. 이걸 통해서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이런 학과에 원서를 쓴다고 했을 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학교 선생님에게 저는 또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원서를 쓰고 싶다고 했을 때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혹은 다른 학생들, 나보다 내신이 더 좋은 학생들을 예를 들면서 학교 선생님께서 이거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걸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분석도 좀 상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자, 제가 늘 컨설팅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는 그 내신, 원서를 어디 쓸까에 대해서 자, 우리 아이 내신이 이렇고 또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보다 내신이 좋거나 나쁜 아이들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학교, 이 학과에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는 설명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내신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분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자, 어렵사리 우리가 학교를 정했다. 그리고 학과를 정했고 어떤 계열, 어떤 전형으로 쓰겠다는 걸 정했다면 이제 그 디테일한 문제 유형이나 그리고 시험의 유형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아마 대학별로 제공하고 있는 선행학습 평가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께서 기출문제에 대한 동향들을 접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를 봤는데 이 정도면 할만한데 기출문제 유형이 어떻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한두 개 유형들만 봤을 때는 또는 지금처럼 편하게 공부하고 있을 때는 이런 기출문제를 봤을 때 할만한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가 현장에 접했을 때는 그 긴장감과 두려움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면접 비중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실제로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 긴장감과 학생들이 느껴야 될 부담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출문제의 동향들이 어땠는지 지난 몇 개년도의 시험을 통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생기부 분석, 내신 분석, 그리고 면접이 있는 전형이라고 한다면 그 면접 시험에서의 어떤 유형과 기출 동향에 대해서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포인트를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이 세 가지가 주요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자, 어찌됐든 간에 저희 KNS 학원을 찾아주시는 또는 관심을 갖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시는 이미지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주요 대학교 합격 실적이 높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생활기록부 부분. 세 번째, 이제 내신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제 면접 전형에 대한 분석까지도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매번 설명할 때마다 부모님들 또는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 재작년 저는 늘 학부모님들께서 상담을 오시거나 전화 문의 주시면 이 입시 캘린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요. 자, 고2의 경우에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3의 경우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때 가장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것들이 자, 앞으로 일정이 됩니다. 지금 7월 중순, 이미 이제 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기말고사와 내신 산출까지도 다 끝냈습니다. 지금 다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정리를 지금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저희도 상담을 오는 친구들을 통해서 보면 교과 세특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전 교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 항목당 600자 정도의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써주는 것들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자, 우리 현실은 사실 담임 선생님께서 또는 교과 모계 선생님들께서 직접 써주시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아이가 이번 3학년 1학기 동안 해왔던 수행평가나 또는 교과에 대한 디테일한 학습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어필해야 될 것이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지어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그 과정이 7월에 끝나고 난다면 이 8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자, 저희가 면접 전형이나 학원에서 수업도 있고 생기부 컨설팅도 진행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능에 대한 대비입니다. 우리 학원이 수능에 대한 준비, 수능 학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랑 상담하신 학부모님들, 그게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수능에 대한 준비입니다. 자, 아마 통화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하죠. 지금은 면접 수업 들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수능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학원 면접은 나중에 준비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마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단정적인 멘트를 드렸던 분들이 몇 분 있을 텐데요. 자, 중요한 건 뭐죠? 학원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학생들이 수업을 한두 번 듣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학생들이 좋은 조건을 갖춰서 자신감을 갖고 소위 9월 모평 이후에 원서를 쓰고 그리고 실제 면접에 갔을 때 아주 당찬 모습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시기에 우리 학원을 선택하고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저쪽에서도 좋은 합격 실적을 가지고 이제 다음에 우리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어찌됐든 간에 원칙적으로는 생기부 정리라고 제가 표현을 해뒀지만 사실상 올해의 경우에는 9월 6일에 있을 모평에 대한 대비, 그렇기 때문에 이미 6월부터 다수의 어떤 빨리 움직이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자, 방학 이후에 학원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수능 준비든 그리고 그 밖에 준비가 됐든 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일정을 미리 짜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8월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모든 것들이 근본에는 수능이 깔려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방식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접어들게 되면 9월 모평. 자, 우리가 3월도 받고 6월 모평도 받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에는 9월 모평이 원서 접수에 필요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9월 모평을 내가 원하는 성적대로 봤다. 물론 일부의 경우에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중요하면 이제 수능이 메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다수의 대학들이 면접 전형에 있거나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이제 중요한 조건이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분명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에 있는 9월 모평에서 성적이라는 것들도 사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9월 모평 성적을 내가 원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잘 보셔야지만 계획했던 대로 또는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신감이 9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다는 이 두 달을 위해서라도 수능 모평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 뭐하죠? 이제 원서 접수를 진행하게 되겠죠. 공식적으로는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4일 동안의 어떤 기간을 두고서 대학별로 원서 이제 접수를 받을 텐데요. 자, 뒤에서도 원서 구성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6장의 원서를 쓸 수 있다는 거, 그 구성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나온 내신 성적과 또는 마무리하게 될 생활기록부의 내용들, 그리고 지난해 또는 그 이전에 적어도 몇 개 년도의 어떤 대학별로 전형별로 입시 결과에 대한 내신 성적들을 참고하셔서 원서를 작성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10월에 접어들어서는 자, 다수의 학생들, 이제 우리가 특기자로 연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는 아마 10월은 수능 준비를 할 때입니다. 특기자로 연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10월 28일 날 이제 연세대학교 면접 시험을 보겠죠. 자, 제가 늘 상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모집 요각에는 공식적으로 10월 23일 월요일 날 연세대학교에서 1차 결과 발표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월 21일 금요일 날 미리 발표한다는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11월에 접어들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수의 학생부 종합전형 시험, 그러니까 2차 면접 전형이 있는 시험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는 수능 전에 이화여대나 그리고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의 경우는 미리 시험이 있고요. 또 학업부 수형이나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국제형의 경우 수능 이후에 시험이 있죠. 참 아이러니하면서 잔인한 얘기가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수능 당일날 수능 시험 치고 나오면 그때 1차 결과 발표한다는 것들, 그런 부분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시험들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 12월 달에 결과 발표합니다. 자, 단순 캘린더에 대한 얘기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 우리 아이가 수능 최저도 괜찮고 내신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자신있게 우리가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이나 특기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도 써볼 수가 있겠죠. 왜? 나는 수능에 자신있기 때문에 수능 이전에 있는 시험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써볼만 하다. 하지만 수능 최저가 불안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어떤 면접을 봤을 때 소위 멘탈이 약해서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면접 전형은 수능 이후에 있는 전형으로 원서를 구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저희 KNS 학원이 지난 3년간 입시센터에서 이뤄낸 실적들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선은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그러니까 중부학교를 통해서 다른 학교를 가버리는 경우, 그리고 성대나 이화여대의 경우를 좀 제외를 한 상태에서 연고대 위주로 저희가 좀 구성을 했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외고 국제고의 비중들이 사실 제일 높습니다. 번호를 찾아주신 학부모님들께서 대부분들이 이제 외고 국제고 다니는 학생들. 왜냐면 저희 KNS 학원 자체가 이제 뭐 초등부터 시작해서 중등, 고등까지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익숙해서 입시센터까지 같이 이용하시는 경우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고의 경우에는 낮은 비중이지만, 외고 국제고에 비해서 낮은 비중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있다. 여기 이제 문이과도 같이 포함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D보다는 일반고는 아무래도 하스의 학생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교 유형에 대한 설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번호의 실적들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있다. 그리고 특히나 특기자 전형으로 UD 국제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케니아서원이 독보적으로 좀 많이 배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합격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들마다 또는 뭐 어떤 업체들마다 합격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이름을 다 공개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문자 내용도 제가 이제 이번에는 사료를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연대 UD가 실적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이제 뭐 제법 우리가 이제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 우리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도 많이 포함이 되는데요. 좀 괄목할 만한 것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그런 경우 있죠. 이제 하스를 준비한 학생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IS도 붙고 연세대학교 원주 의대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학원이기 때문에 외고생들이 많고 문과학만 지원한다고 봤는데 이제는 이제 수시 모집에서 하스, ISE, 연세대의 경우죠. 이제 시험 유형이 같다 보니까 이과생들도 많이 오게 되고 그 중에서는 의대를 붙는 친구들도 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나는 이과생인데 케니아서원은 문과만 보는 게 아니냐. 그것보다도 이과생들도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의대를 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실적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간다, 그리고 반드시 뭐 우리 학원을 다녀서 어떻다 아는 것보다도 아까 보셨던 그 캘린더처럼 생활기록부부터 시작해서 내신 분석까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되고 강좌 부분까지도 충분히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우리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활기록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마 기말고사가 나오고 오늘 방학을 하게 되는 대원 한영을 비롯해서 다수의 특목고, 그리고 일반고의 경우에도 아마 이번 주 중에 방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번 생기부의 특징이 뭐냐? 자, 생기부 역사를 좀 보실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특성 종합의견, 이건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쓰신 거죠. 1학년, 2학년 담임선생님, 그리고 고3 1학기라고 한다면 지금의 담임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채우실 내용들. 자,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진로, 소위 우리가 자동봉진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들, 그리고 수학경력이나 독서활동의 경우에는 지난 21년도까지, 21학년도까지는, 그러니까 20년도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마음껏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2학년도, 23학년도, 다시 말해서 2021년도, 2022년도에 고3이었던 학생들 경우에는 학기당 한 개만 반영되는 수강 실적이었고 글자 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지금 고3들,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뭐죠? 자, 행동 특성은 당연히 교사의 총평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보실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율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는 어떻죠? 자율동아리는 미반영이죠. 소논문이 여전히 금지된 형태고 개인 봉사 실적도 미반영, 교사 지도의 봉사는 반영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자, 우리가 수강 실적 자체가 대입에 미반영되기 때문에 다수의 생활기록 관련된 설명의 영상들이나 또는 컨설팅 업체들의 설명들을 보게 되면 가급적 교과 세특에 녹여라 이런 표현들 쓰죠. 아마 제가 지난 설명회나 또는 여러 영상들에서 교과 세특에 녹여라 말은 쉽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녹인다는 거죠? 뭘 어떻게 쓰라는 거죠?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예. 여러 학생들의 생기부를 보여주면서 또는 학생과 함께 와서 상담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막상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귀재 예시에서 보겠습니다. 외국어 학당이나 학교 행사 되지만 동아리 활동의 자율은 미반영, 봉사활동도 개인은 미반영, 그리고 수상경력과 독서활동들도 다 미반영 형태로 바뀌었다. 자, 이번 입시를 준비하시면서 지금 고3 학부모님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 넘어올 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소위 창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미반영된다면 이걸 뭘 고민해야 되지? 자, 연고대를 쓰시는 학부모님께서 질문 많이 하시죠. 그럼 내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연고대는 주요 교과죠. 주요 교과. 그리고 진로 부분만 반영이 됩니다. 연대는 주요 교과와 진로만 반영이 되고 고대는 전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생활기록부 평가할 때 교과 세트를 어떻게 써야 되냐. 자, 지금부터 디테일한 사례를 통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합격생 생활기록부를 저희가 지난 5년간 1000건 정도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자, 지금은 저희가 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놨고요. 그리고 엑셀을 통해서 뒤에 나오는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생계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어머니들께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대원칙은 뭐냐? 어쨌든 교과 성적을 잘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생활기록부 혜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뒤에서 내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숫자로 보이는 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교과 혜택의 축소 반영이 당연히 잘해야 된다. 이건 뭐 제가 두 번, 세 번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 자, 수행평가는 곧 기록이다라고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마 지난해부터 2학년, 지금도 고2 되는 학생들 저한테 생기부 받는 컨설팅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보면 수행평가를 우리가 성적을 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서만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뭡니까? 1학기 때가 됐든 2학기 때가 됐든 전부 다 교과 혜택의 기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행평가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내가 무엇을 강조했고 내가 어떤 노력을 들였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매년 7월, 8월이 되면 전화가 오세요.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생기부 혜택에 대한 내용을 받았더니 우리 아이가 진짜 열심히 한 부분, 얘가 정말 논문까지 찾고 공부했는데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뭘 했다고만 써있네. 이거 어떡하죠? 자, 왜 어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왜 증빙 자료가 없죠? 그래서 수행평가는 내가 과제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수행평가를 해왔다는 거에 대한 그 기록을 잘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담임 선생님께 제가 어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교과 혜택을 쓰시는 건 담임 선생님의 영역입니다. 그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담임 선생님께서 교과 혜택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시고 자, 여기에 이견이 있거나 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지고 와라.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되겠죠. 이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당연히 내가 수행평가를 해나가면서 기록해뒀던 부분입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야 선생님에게도 어필이 되고 확실하게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한 기록들이나 그리고 지금 교과 혜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지원 전공이나 계열과 연계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한다면 당연히 수행평가에 대한 기록들이나 내가 열심히 했던 부분들에 대한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께 가야 된다는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교과학습에 고민이 드러나야. 사실 이제 우리가 생활기록부 교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라. 학생들의 사고 과정이 드러나야 됩니다. 논리적 학습 능력에 대해서 정말 어필이 돼야 된다. 말들은 많이 하죠. 근데 정작 그게 우리 아이 학생부랑 연계가 된다면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그걸 확실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백 건 또는 수천 건의 학생부 생기부를 저희가 상담하면서 느낀 거는 그런 거예요. 자, 여기저기 영상에서 또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아이나 또는 학생 스스로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선생님께 얘기해야 되지? 선생님이 작성해 준 게 뭔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자, 이걸 어떻게 강조해야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교과학습은 내가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배운 점이 무엇이다.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하단에 보시겠습니다. 자, 교과 선생님과의 친밀도도 능력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아마 저랑 컨설팅 하시는 학부모님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들, 특히나 교과목 선생님들의 어떤 특정 멘트에 대해서 제가 다른 색으로 표시해서 보여드리고 학교 생활 잘했나 보네요. 이분 선생님과 친밀했나 보네요. 학교 성적이 좋으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갔네요 라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건 뭐죠? 사실 대학교 입학처에서는 아마 사정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년 쏟아져 오는 자기소개서가 많게는 적게는 수백 건에서 많게는 수천 건 가게 됩니다. 그걸 교과 혜택을 다 일일이 보고 학생에 대해 정말 디테일한 분석이 되는 건 우리 희망이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눈에 띄는 단어, 눈에 띄는 표현 위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교과목 선생님께서 어떤 표현들, 자, 학생과의 친밀도가 중요하다, 또는 그 교과 세특의 주요 내용 중에서 어떤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 스스로의 학습을 통해서 자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는 뭐죠? 탁월한 능력이 있음, 이런 표현들도 되게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학교 선생님과 잘 지낸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성적은 안 되면서 선생님과 친하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과목에 대한 진정성으로 학교 선생님, 특정 교과목에 대한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그런 감정적인 멘트 하나조차도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생기부 검토는 꼼꼼하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학부모님들께서 고3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기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고1이나 고2 학부모님들께서도 보신다면,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난 몇 년간 1000건 이상 봤다고 얘기했죠. 그 중에 70% 이상은 1학년 생기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세요. 학년 말이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자, 너 생기부 내용 이렇게 적혔어, 확인해봐 라고 했을 때 학생이 집에 와서 어머니와 따로 얘기를 하지 않거나 학생이 스스로 보고 아, 내가 한 거 다 기록되어 있네, 그냥 내고 끝납니다. 1학년이 그렇게 지나갔고 나면 2학년 때 그걸 갖추고 3학년 1학기 때 아주 입시가 임박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겠죠. 자, 어떻습니까? 1학년, 2학년 때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생기부를 볼 때는 아주 꼼꼼하게 봐야 돼요. 지금 고3이라고 한다면 더 하겠죠. 당장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가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내용들을 검토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거나 그대로 제출해야 될 때는 이 정도면 되겠는데, 이걸 2번, 3번 선생님한테 말하는 게 좀 미안하지 않을까? 선생님 귀찮을 텐데? 참 미안한 말입니다만 담임 선생님은 오래 보고 끝납니다. 재수할 게 아니라면 더 이상 볼 일 없겠죠. 미안하지만 선생님이 짜증을 내더라도 좀 귀찮더라도 내가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조건들이 지켜져야지만 자, 어찌됐든 간에 대학 관계자들에게 어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대원칙들을 좀 참고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생기부를 마무리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디테일한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고교 유형별 세특 특징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 첫 번째 유형이죠. 특목고입니다. 지방외고예요. 특목고 중에서도 4대 외고가 아닌 지방외고를 제일 먼저 내세운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울 지역 4대 외고의 경우에는 학교가 꼼꼼하게 생활기록부를 검토하시고 담임 선생님의 주요 권한으로서 학생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지만 지방외고의 경우에는 공립학교도 있고, 그리고 사실 생기부를 꼼꼼하게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가지고 실제로 합격했기 때문에, 왜? 내신 성적이 3점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최초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주요 교과목 국어, 수학. 제가 지금 요약한 내용들이라서 내용은 길진 않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영어는 어떻죠? 자, 특정 역할극을 통해서 역할극 형식으로 소설을 전개의 5단계에 따른 줄거리를 소개했다. 그 뭐죠? 햄릿이라는 문학 작품을 읽고 비교 분석했다. 자, 어떤 외고의 경우에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의 내용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몇 년째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한 생기부에 기록된 경우가 있죠. 제가 디테일하게 언급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 친구는 뭐죠? 문학 작품에 대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5단계에 걸쳐서 줄거리를 나눠봤습니다. 특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선생님이 기록해줬다는 거죠. 이건 뭐죠? 학생이 잘하는 것도, 학생의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그걸 이해하고 기록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생기부는 뭐죠? 자,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발현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과 그걸 표현해줄 수 있는 담임 선생님과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사회의 경우는 어떻죠? 사회 불평등을 주제로 자,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고 문제기였다.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각 대학들의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 문과의 경우에는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이나 공식적인 공인된 주요 국가기관의 지표를 활용해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누군가의 블로그나 또는 유튜브 영상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 참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시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공신력 있는 통계 지표를 활용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그리고 외국어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외교를 주제로 문화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건 여느 외고생이라 다를 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자, 장문해서 외워서 말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에 대한 발표를 할 때 이 친구가 보고서 내용을 다 외우고 마치 즉석에서 얘기하듯이 준비된 것처럼 전부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성에 대한 보고서 발표에 들인 학생의 노력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보셨다는 걸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심화 영어의 경우는 어떻죠? 자,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해 자신의 강단점을 기록했다. 뭐죠? 자, 보고서 형식을 변형해서 발표하고 특정 이론의 본문을 대입해서 자신이라면 어떻을까? 그리고 그 이론에 자신의 어떤 성향을 대입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인 세트 형식, 특정 교과목에서 무슨 수행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함,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어쨌든 지방 외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울의 4대 외고만큼 생활기록부가 꼼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로 먼저 소개해드렸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실게요. 자, 드디어 서울 4대 외고입니다. 내신이 3점 초반이니까 분명히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갔겠죠. 영어 내신 3등급에도 불구하고 보시겠습니다. 국어. 자, 컬러 구두로 남은 사내를 읽고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뭐죠? 사회의 부조리함으로 주인공의 삶을 분석하는 논술문을 작성했다. 마치 이게 논술 문제로 나왔다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논술문을 스스로 작성했다. 또 하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분명한 글이 인상적이다. 제가 이걸 왜 파란색으로 표시했을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담임선생님과의 교류입니다. 논술문은 누구나 쓸 수 있죠. 통계 자료 누구나 활용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상적이란 표현 하나,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 선생님이 문장으로 써주신 부분도 당연히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들 기억하시라고 제가 파란색 표시했습니다. 영어 보시겠습니다. 농구선수 특정인을 주제로 뭐죠? Black Lives Matter. 자, 이거 사회 이슈죠. 그래서 운동이 사회에 미친, 특정 농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에세이를 작성했다. 이건 뭡니까? 사회 문제와 스포츠와의 연계성이죠. 자, 다수의 외고생들이 어떤 주제를 합니까? 특히 사회교육 과목에 대해서는. 인권, 난민, 아동학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제가 소위 4대 외고가 아닌 서울 경기 지역의 주요 외고, 특히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사회교과 또는 뭐죠? 사회문화, 그 밖에 교과에 다루는 본인들의 교과 세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한테 직접 컨설팅 상담이나 이런 오시는 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난민 문제는 어떤 특정 학교에 있어서는 몇 년째 똑같은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같은 주제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봤다. 이게 주요하게 보신다는 거고요. 보시겠습니다. 외국어 계열 심화 영어입니다. 문학에 대해 발표를 할 때 시인 누구를 통해서 시를 낭송했다. 자, 보통 우리가 문학 작품을 얘기하면 연극이거나 그리고 책이거나 또는 뭐죠? 영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시를 접목시켰습니다. 그리고 뭐죠? 낭송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를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라는 아주 함축적 언어가 들어가 있는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분석하고 낭송을 해봤다는 것도 어필이 될 만한 내용들이죠.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어 계열 스페인어인데요. 높은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여 구사할 수 있다. 이것도 선생님께서 판단하시는 표현이죠. 이 학생이 뭘 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사가 평가하기 이 학생은 아주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하다. 자, 이런 표현 하나조차도 길게 이 학생의 스페인 교과를 들으면서 어떻게 분석했다보다 뭐죠? 교사가 판단하기에 이 학생이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한마디가 더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특목고 학생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럼 우리 일반고는 자, 1번고 유형 보실게요. 목동 일반고입니다. 내신이 2점대 초반이니까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 좀 보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내신 1등급 잘 유지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아까 보셨던 특목고 학생들에 비해서 생활기록부 내용 자체가 조금 빈약할 수밖에 없죠. 예, 일반고는 꼼꼼하지 못한 게 특징이니까요. 이걸 우리가 일반고로 해서 억울하다 라고 보실 필요 없습니다. 특목고와 분명 다른 점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서울 1964를 읽고 뭐죠? 주제를 심화해 특정 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고 의미에 대해서 개인의 양심, 다시 말해서 뭐죠? 문학 작품 속 문제점을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했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읽고 이해했다, 줄거리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점을 짚었다는 게 아니라
특정 관점. 그게 뭡니까? 법률적이든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또는 뭐죠? 어떤 면에 대해서 봤다는 거죠. 디멘션, 다차원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것 또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2학기 영어입니다. 자, 도치 구문이 활용된 복잡한 문장의 구조를 분석했다. 사실 이 정도는 외고에서도 다루지 않을 만큼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적시를 해주셨던 거고요. 두 번째, 파란색, 우수한 영어 실력과 성실한 학습 태도를 보였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니죠. 우수한 학습 태도와 성실했다. 이건 뭡니까? 교사기기에 이 학생을 오랫동안 지켜봤기에 내릴 수 있는 평가입니다. 이런 멘트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 교내 영어 장문대회에서 입상하여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외고나 특목고에서는 사실 이런 표현들이 잘 들어갈 리가 없는데 일반고기 때문에 일반고고 속의 성적이 괜찮은 친구이기 때문에 또는 뭐죠? 교과목 선생님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멘트가 들어가는 거겠죠. 통합사회의 경우는 어떻죠? 자, 남북전쟁 참전 장군의 동상 철거 사회 이슈입니다. 그리고 동상이 생긴 배경을 분포지역에 대해 분석했다. 그래서 뭐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러면 생기부 교과 세특을 디테일하게 나갈 때는 뭐죠? 특정 주제에 대한 다차원적인 관점이나 해석 이것들이 들어가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유형 보실게요. 이제 일반고도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이 친구는 뭐죠? 내신의 1점대 후반으로 아주 좋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목동이 아니라 강남 일반고죠. 사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고 중에서도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자, 국어. 수업 태도가 매우 좋은 학생이다. 두 가지씩으로 선생님께서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자, 왜 세계의 절반을 굶주린가? 이 책은 뭐 누구나 읽는 책일까요? 기하 문제에 대한 이해와 국제교 일해보고 싶다는 소감문 작성. 이건 뭡니까? 교과 세특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진로와 엮일 수 있는 이 학생의 진로 적성, 희망사항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죠. 이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뭐죠? PPT로 제작했다. 나는 뭐죠? 시각적 자료도 잘 만들 수 있다. 매체 활용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줬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자, 수학 보시겠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이해가 쉽도록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건 뭡니까? 수행평가를 통해서 뭘 했다는 게 아니죠. 이 수학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학생이 이런 애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영어 보겠습니다. 원서로 된 책을 읽고, 자,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원서를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죠? 언어 습득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찾아보고, 지문에 나오는 언어학습 이론과 유사점을 찾아봤다. 마치 외고생과 같은, 특목고 학생과 같은 느낌으로 선생님께서 영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죠. 일반고라고 한다면, 자, 특목고에서는 원어브 댐일 수 있겠지만, 일반고에서는 이 정도면 아주 꼼꼼하게 잘 써주신 거죠. 통합사회 보겠습니다. 자, 남부 왕릉 지역과 네덜란드 언어시의 북부 톨란드의 지역, 그리고 소개하고 나의 생애를 설계하여 자신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요. 아까 처음 우리가 지방 외고 학생과 비슷한 것처럼 뭐죠? 자신의 어떤 상황에 이어서 대입해서 설명해봤다. 뭐죠?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는 거. 그런 맥락 좀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국제고 학생입니다. 자, 경기고 국제고 학생인데요. 내신은 3점 초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국제고니까 조금 내용은 더 알찹니다. 일반고에 비해서. 국어. 사회적 기준이 뭐죠? 성공과 그리고 부의 축적 명예가 아닌 인간적 삶의 목표와 가치. 이것도 뭡니까? 특정 주제에 대해서 뭐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고민해봤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수학의 경우에도 어쩌죠? 자, 절대값 안의 값이 0이 되는 기준, 그리고 대칭이동 혼합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념도 새롭게 정립했다. 문제를 풀면서 개념 정립이 섰다. 나는 이 문제 풀어나가면서 해석하면서 개념 정립 맞췄다. 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수학 교과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뒤에 나오는 기출문제 분석에 나옵니다. 자연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념 정의. 지문에 나오는 특정 개념과 그리고 문제 유형 간의 연결고리. 이게 되게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면접 전형이 단순히 면접으로 끝나지 않다는 것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자, 우리가 면접 100%로 뽑는 전형이 없잖아요. 1차는 생활기록부 100%로 선발하고 2차는 뭐죠? 생활기록부가 대학별 전형에 따라서는 비중이 50%인 경우도 있고 70%인 경우도 있죠. 그럼 뭡니까? 생활기록부와 면접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학생을 판단한다는 이른바 대학의 평가 기준의 의미하고 연결된다는 것들.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한 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어 보시겠습니다. 자, 설득적 글쓰기 활동에서 매우 논리적이고 효과적 소통 등을 보였다. 이것도 교사가 보시기 이 학생에 대한 평가가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이 바로 이 학생에 대한 평가를 깔고 가죠. 본문에 제시한 사례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 맨큐의 경제학 책을 읽었다. 사실 맨큐의 경제학은 대학교 1학년에 가서야 문과 학생들이 보게 되는 교양 과제 중에 하나죠. 뭐요? 대학까지도 선행학습을 했다. 그 선행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자신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왔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정치적 발언이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좋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근거로 정리해 밝혔다. 뭡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정확한 데이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더 돋보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어라 한다는 그 대원칙 중에 하나를 이 학생이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사회 보시겠습니다. 오픈뱅킹으로 은행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게 뭐죠? 사회 이슈가 되겠죠? 그 이후에 자, 기사를 스크랩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에 영향을 키웠다. 그럼 뭐죠? 기사를 분석하고 내가 어떻게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럴까? 이거에 대한 기사 스크랩과 분석이 충분히 가능했다. 자, 아마 이 5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우리 아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물론 생활기록부의 교과서 혜택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이 평가하시는 방법, 표현법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5개의 유형들, 고교 유형이나 특정 지역에 따라서 구분했던 이 이유는 자, 뭐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적시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 나아가서 나의 생각과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뭐죠? 담임 선생님이 표현해줬던 어떤 특정 표현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것들 있죠? 이것들이 소위 생활기록부에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대학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생활기록부 마감이라고 해서 글자 수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생활기록부가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면 보시는 분의 관점에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주요 대학교의 특기자격증 내신 분석인데요. 서울대부터 연고대까지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3학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대한 서울대 입학생들의 어떤 학교 내신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트로 몇 가지 표시한 게 있는데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지역균형의 경우에는 교정주차원과 똑같은 전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지역균형은. 근데 다수의 학생들이 서울대 일반 전형을 쓴다고 했을 때 보시겠습니다. 심리학과의 경우에는 21년도, 재작년의 경우에는 내신, 합격자 내신이 70% 컷입니다, 이거. 1.9였는데 작년 70% 컷은 2.36입니다. 많이 내려갔죠. 또 보시겠습니다. 생명과학의 경우는 2.26이었는데 2.5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란색만 보겠습니다. 국어 교육과의 경우에는 재작년 1.77이었는데 2.29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어 교육과는 어떻죠? 1.99였는데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사 교육은 아주 드라마틱하죠. 자, 재작년에 70% 컷이 1.71이었는데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핑크색 보실게요. 지구환경공학과가 재작년 70% 컷이 3.64였는데 2.5까지 치솟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학과의 경우는 어떻죠? 재작년에 1.98였는데 1.6 올랐죠? 건축학과의 경우는 3.9까지도 내려왔는데 70% 컷이 2.27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노란색과 핑크색의 차이는 뭡니까? 재작년과 작년의 내신 성적을 비교했을 때 합격자들의 70% 컷이라는 내신을 비교했을 때 노란색은 떨어진 경우, 핑크색은 오른 경우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대학 어디가를 통해서 이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늘어나면서 많은 학부모님께서 내신 성적에 대해서 이미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자료를 또는 이렇게 노란색과 핑크색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이유, 설명하는 이유는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자, 이런 학교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보다 더 높은 애가요, 학교 자체적인 입결을 봤을 때 내신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의 말씀도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어디가에 공개되어 있는 재작년, 작년 70% 내신이 아주 급격하게 변동이 생겼다는 건 뭡니까? 전년도 내신 성적이 이번 연도 내신 성적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높았기 때문에 지원 안 했으니까 지원율이 늘어났으니 내신 성적이 떨어지는 거고요. 내신 성적이 낮았으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냈더니 치솟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비단 제가 여기서 하이라이트로 색칠했던 몇몇 학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내신 성적의 재작년 70% 컷과 지금 70% 컷이 갭이 크면 클수록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치솟았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망설인다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변동성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색깔이 지금 더 많죠. 자, 국문과의 경우 어떻습니까? 재작년 70% 컷이 2.26이었는데 3.26까지 떨어졌습니다. 철학과는 어떻죠? 3.0인데 2.7 올라갔죠. 학업부 수행 경우입니다. 자, 사학과는 어떻습니까? 2.78에서 2.9 내려왔죠. 보시겠습니다. 불어과는 어떻죠? 3.15였는데 2.9까지 치솟았네요. 노후노무학과는 큰 차이가 없죠. 정치학은 어떻습니까? 낮았더니 올라갔습니다. 경제학과도 마찬가지죠. 조금 낮았더니 올라갔습니다. 국어교육과는 어떻습니까? 높았더니 확 떨어졌네요. 영어교육과는 아주 드라마틱하죠.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영 영어교육과의 경우에는 자, 재작년 70% 컷과 작년 70% 컷의 내신 성적의 차이가 3.26에서 2.36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뭡니까? 재작년 70% 컷을 보고 3.36까지도 지원하네? 이런 애도 붙었다고? 내야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내다 보니까 점수가 치솟을 수밖에 없죠. 지금 보여드린 색깔들의 차이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원서를 쓰시려면요, 우리 아이가 어디를 쓰고 싶다는 건 내 열망과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교내의 정확한 팩트 사이에 갭이 없으면 좋지만 갭이 있다면 뭡니까?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년 거만 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의 인생에 걸린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자료만 보고 판단하십니까? 재작년 자료를 통해서 자, 재작년과 작년 적어도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자료는 대학에서 공개하지 않죠. 70%라는 그나마 하향의 자료를 통해서라도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죠. 이것들을 보시면 지금 보여지는 색깔들처럼 변동성 아주 큰 것들이 많습니다. 자, 자연계를 보실까요? 생명과학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특히나 계열 적합형은 3.98까지 재작년에 떨어졌지만 작년에 어떻습니까? 2.9까지 올랐습니다. 내신이 1이나 올라갔다고요. 자, 계열 적합형은 우리가 흔히들 과거의 특기자 전형으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교과 또는 비교과 세특이 잘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신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열 적합형을 쓰게 될 때는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생명과학의 경우 내신이 좀 낮은 편이었으니 나도 내봐야지. 근데 어떻습니까? 1점이나 치솟습니다. 신소재는 말할 것도 없죠. 재작년에 4.1이었네요. 근데 3.59까지 높아졌습니다. 이과대학은 어차피 큰 차이가 없는 전형이니까요. 자, 국제학부 볼까요? 국목 학생들을 위해서. 국제학부는 계열 적합형 어땠죠? 재작년에 70% 컷이 3.16이었습니다. 그럼 이보다 높은 내신도 있고 낮은 내신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문과의 계열 적합형 국제학부는 모집 단위가 20명이나 되는 큰 학과이기 때문에 내겠다. 근데 재작년엔 3.16이었으니까 나도 낼 수 있겠네 하고 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점수가 치솟았죠. 2.88로. 미디어학부는 어떻습니까? 자, 학업부 수영이 2.35였기 때문에 많이 냈더니 1.9까지 올랐고요. 계열 적합형은 2.7 정도로 낮았다고 생각하니까 2.27까지 올라갔습니다. 제발 데이터에 대해서는 변동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신 같은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건 뭐죠? 자,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자체의 내신은 어디까지나 학교 자체의 내신일 뿐입니다. 많은 학부모님께서 질문하시죠. 담임선생님께서 우리 아이 이렇게 가고 싶은데 얘기해도 될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담임선생님께 우리 아이의 열망, 나의 열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게 안 되는 이유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공식적인 통계 자료 함께 보세요. 그래야지만 예측합니다. 자, 인생에 걸린 문제 분석하고 또 보고 그리고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부지런해야만 할수록 좀 더 보이게 됩니다. 내신 분석을 해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였고요. 연세대학교 경우는 제가 지난해 자료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자, 총합격 기준이기 때문에 뭐죠? 이런 애들이 평균적으로 합격했지만 3.2도 붙었더라.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요. 활동우수의 경우에는 최저들이 인문이나 사회의 경우에 3점대까지 있지만 사실 이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죠. 왜? 마지막 합격자 기준 4.1이니까 그럼 나도 내도 돼? 자, 이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교 유형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제학부 보겠습니다. 자, 지원자 평균은 3.44였습니다. 하지만 총합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이 합격했고 그리고 최저는 4.1, 4.4도 있었다. 그럼 마지막에 문 닫고 간 애가 4.4니까 나도 내도 될까? 간과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UD는 우리가 소위 문과 107명을 선발하는 국제대학 내 문과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10명밖에 안 뽑는 생명과학 계열이 있습니다. 표본 단위가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명과학 계열의 학생들,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 그렇게 큰 평균에서 크게 영향을 좌지하지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110명을 뽑는 문과 학생들이 평균 내신이 자 3점대 중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학공학을 지원하는 10명을 뽑게 되는 그 UD 내의 이과 전형, 영어로 면접 보죠.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영재공학 과거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내신들이 높거나 혹은 일반고에서 내신이 1점대 초반까지 받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영어 되는 애들, 그 친구들이 냈다면 평균을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이 4.4도 그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4.4도 붙었으니까 나도 내도 돼?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뭐죠? 고교 유형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대로 믿을 수 없고 다만 참고를 하시라는 거. 그래서 앞서 고대나 서울대도 제가 70%까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서 구성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기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내신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뭐죠? 이 두 가지 자료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긴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때로는 제가 말하는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시게 되면 찬찬히 확인하시고 다시 보시면 되겠지만 뭡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자 그렇게 설명의 세특에 대한 내용, 내신에 대한 분석 잘 들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아이 내신과 세특으로 어떻게 원서를 구성할까 이거죠. 단순하게 내신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목 자사고 기준으로 내신 2.8 정도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내신 공량이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자, 정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도 되고 나는 정시도 괜찮아. 자신 있어. 당연히 서울대 지역교정부터 쓰겠죠. 자, 이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자, 학종 하루도 가능하고 국제형도 가능합니다. 연대 학교 추천은 제가 왜 뺐을까요? 연대 학교 추천과 활동우수형은 올해부터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뺐습니다. 그리고 자, 고려대 학부수와 계열 적합. 왜? 내신도 되고 수능 최저도 다 되니까 굳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않는 계열 적합형도 충분히 써도 되겠죠.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계열 모집이 문과의 경우에는 글로벌 리더, 경영, 경제, 소위 글로벌 3C로 불리는 것들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건 지방 일반고 자사고 학생들 내신 1점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일반고죠. 내신 1.78이라고 한 근거는 뭐냐면 저희 학생들 중에서 일반고 학생들, 지난 3년간 한 1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의 합격생들 내신을 좀 평균을 내봤더니 문과 통합에서 내봤더니 1.78 정도면 붙었습니다. 자, 지역균형보다는 일반 전형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이 정도는 추천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학종 국제형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수능 최저가 문과의 경우에는 3화보 가능하죠. 그리고 고려대 과거보수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계열 적합형은 제가 뺐죠. 왜 뺐습니까? 일반고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앞서 교과서 혜택에 대한 내용들 보여드렸을 때 확인하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특목 자사고 학생들에 비해서 일반고의 생활기록부는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장이 적다고요? 아니죠. 우리가 생활기록부에 채워야 되는 글자 수의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뭡니까?
요약해도 유의미한 문장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담임선생님 탓할 수는 없죠. 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계열 적합형보다는 학업부 수용을 내는 게 좋다. 그리고 성균관대학 학종 계열 적합.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죠. 자, 내가 특목고 다니는데 내신 3점대 초중반쯤 됩니다. 내 내신으로는 성대 계열 정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저랑 상담하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성대 계열은 좀 불안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연고대보다 힘들 것 같습니다. 왜요? 그게 일반고 학생들이었죠. 지방 일반고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도 내신도 다 됩니다. 그래야지만 담임선생님 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서울대 연고대 중에서 학교 추천을 한 장 받고 나머지 원을 계열로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의 마지막 볼은 성대 계열입니다. 그래서 성대 계열 넣었죠. 학과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애매한 특목고 학생들은 여기에 제가 계열이 아닌 학과로 표현해둔 이유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특목 자사고 학생들 중에 3.3까지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정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수능 최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수시 학종에서 끝낼 거야 라고 한다면 특기자, 그게 유디가 됐든 생명과학, 공학이 됐든 쓰실 거고요. 그리고 활동우수형도 가능하고 국제형도 가능합니다. 왜? 올해부터는 연대가 3장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학업우수형 계열적합형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골라 쓰시면 됩니다. 다만 서울대는 불안하다는 거.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특목 자사고 내신 등급이 조금 내려가죠. 일반고는 사실 이 이유라고 한다면 서울대 연고대에서는 쓰기 어려우니까요. 자, 3.9까지 가면 특기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열적합형도 가능하겠죠. 근데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이나 학업우수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학업우수형이 내신이 더 높고 계열적합형이 내신이 더 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 내신이 조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학생 중에서 수능 최저가 되기 때문에 학업우수형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부 학과에 한해서는 학업우수형의 합격자 내신이 계열적합형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대 학종, 학과로 써야 되겠죠. 왜? 계열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서강대냐 한양대,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화여대까지도 쓸 수 있다는 거. 물론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3.9 이후 되는 친구들, 특목고 학생 중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가 아주 러프하게 이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서 구성을 하실 때는 자 뭐죠? 나의 내신이 철저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생기부 교과 세트의 경우에는 아주 주관적인 편이니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대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생기부가 완성이 됐다면 내신 기준으로 주요대의 지난해 지지난해 합격자 평균 70% 컷의 평균들을 참고하자. 그리고 성적이 뭐죠? 두 개 년도를 비교했을 때 드라마틱한 변동이 있다면 뭐죠? 이건 학교 선생님들의 말들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한번 그 추사선을 통해서 고민해보자.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럼 이렇게 해서 면접을 우리가 준비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면접 문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먼저 서울대 보시겠습니다. 일반전의 경우는 어떻죠? 올해는 17일 면접 발표 나고요. 그러니까 수능 다음 날이죠. 1차 결과 발표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시험 봅니다. 참 바르죠? 왜? 연대 고대처럼 시험일을 갖게 안 만들었으니까요. 깔끔합니다. 하지만 면접 비중이 50%예요. 면접 비중이 50% 학교는 서울대 일반전형과 고대 계열적합형 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부터는 학업우수형의 면접이 폐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요 대학교의 면접이 있는 전형은 서울대 일반전형, 연대 특기자, 그리고 연대 활동우수형, 국제형, 그리고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 밖에 없습니다. 준비 시간이 30분에 면접이 15분입니다. 문항 유형에 한국어 재심이 3개 나오고요. 질문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준비를 30분 하고 면접을 15분에 봅니다. 이건 뭡니까? 문제만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인생 탈탈 털겠다 이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표현드렸지만 뭐죠?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을 통해서 이 학생의 사고 과정을 보겠다는 겁니다. 출제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재시문에 대한 문해력 당연히 볼 거고요. 그리고 연계사고, 재시문 간의 관계도 분명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글 쓰는 의도나 지원자의 비판적 사고. 사실 이 두 가지가 교수님들이 추가 질문을 통해서 평가하시는 주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신 것처럼 교과 외의 자료 출처. 서울대의 경우에는 어쨌든 철학 및 고전은 당연히 나오고요. 국립대다 보니까 정부 통계 자료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리고 자
핀줄 주제가 뭐죠? 인문계의 경우에는 기후나 성전과 분배, 고전 철학, 교과서에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은 미적분 역학, 그러니까 매년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그리고 서울대의 경우에는 개별 학과별로 화학이나 생명이나 컴퓨터에 따라서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 보겠습니다. 10월 달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시험일도 되게 짧죠. 수능 전이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면접 비율이 3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자 준비 시간 8분, 답변 5분입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올해도 녹화 면접을 진행하죠.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거 말고는 다 애매합니다. 만약에 내가 수능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그리고 멘탈이 약하다. 수능 전에 면접 봐서 좀 불안할 것 같은데 그러면 교과 추천 약간 접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한국어 지문 4개 나오고요. 그림과 도표는 반드시 포함이 될 거고요. 인문의 경우에는 문제가 2개밖에 안 나오지만 자연계열은 문제가 3개 나옵니다. 문학 특징이 어떻죠? 인문계열은 제시문 간의 공통점, 차이점,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결과 예측. 자연의 경우에는 증명과 결과의 충족 조건, 자연이니까요. 교과 이외의 지문에 대해서는 인문의 경우에는 해외 교수님들 논문이 많이 나오지만 자연계열의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교과 추천, 활동우 수영, 국제형 특기자 모두 교과 이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핀줄 주제는 뭐죠? 인문학의 경우에는 추론과 사실적 읽기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내고요. 자연은 전자, 중력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활동우 수영이죠? 교과가 아닌 활동우 수영을 쓰겠다 라고 한다면 자, 활동우 수영 어떻습니까? 1차 발표가 13일에 나고요. 수능 전에 나죠. 하지만 시험은 자, 수능이 치고 난 그 주에 바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 비중은 40%고요. 현장 녹화를 하지만 수능 최저가 있죠. 인문은 2하 4, 자연은 2하 5.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들도 활동우 수행을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문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제시문이 4개가 나오고 그림과 도표가 나오는 건 추천과 똑같지만 인문계열은 문항이 2개고 자연계열은 3개입니다. 인문의 특징은 어쨌든 관점에 대한 비교, 제시문과 안에 드러난 관점에 대해서 비교해보라, 설명해보라. 그리고 글의 논지. 자연의 경우에는 자, 특정 주제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실험이나 그리고 현상이 되겠죠. 생명 이런 것들.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라. 교과 이외의 지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계열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교과의 지문은 교수님들, 해외 교수님들이나 국내 교수님들의 기고문들을 많이 참고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핀줄 주제가 자, 유행, 소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 코리아와 같은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학과 김남규 교수님이 쓰신 것처럼 어떤 그런 사회 이슈나 심리 이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경제 경영에 대한 개념도 많이 물어보는 편이다. 우리가 과거에 수능 중에 오버시티 이론이 나왔고 그리고 경제학에서 소위 대학교 2학년 때 미시경제학이나 또는 2학년 2학기 때 거시경제학을 배워야만 나오는 특정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종종 나온다는 것들. 그 대학에서 배우는 미시, 거시 경제학을 배워두라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선택과목 경제 교과서를 한 번만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택과목 경제를 안 했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경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교과서, 우리가 법정이 됐든 사문이 됐든 그리고 윤사가 됐든 경제가 됐든 그런 교과서의 어떤 개념들은 한 번쯤 훑어볼 필요가 있다. 자연의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가리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이 되겠습니다. 국제형은 하스, 그리고 ISE, 이과죠. 그리고 아시아쿠 이 세 개의 어떤 단과대학을 통합해서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인데요. 특징이 뭐죠? 학종 국제형의 경우에는 이과 계열의 어떤 모집 단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는 문과형과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국어 제시문 2개, 영어 지문 1개, 그림과 도표가 포함해서 4개의 지문이 나오고요. 문항은 2개밖에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분명히 존재하죠. 이하 봅니다. 영어 1등급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수의 학생들, 특히나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 조금 빈약한 친구들은 이 수능 최저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두라 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열심히 원서 내서 면접 시험까지 봤는데 이거면 힘들죠. 자, 전형이 언제입니까? 25일 시험이잖아요. 16일 수능 보고 가채점 해보니까 내가 영어 1등도 아닌 것 같아요. 못 갑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하라는 겁니다. 자, 문항의 특징이 뭐죠? 제시문 분석리 연계. 그럼 연대는 교장 추천이 됐든 활동문서형이 됐든
학종 국제형이 됐던 그 특징이 뭡니까? 제시문 간의 연계, 관점, 문항을 제시문 잘 보라는 얘기죠. 자, 해외 매거진과 교수님 기고문. 핀출 주제가 뭐죠? 과학윤리, 민주주의, 의사결정, 그리고 심리학 기능. 사실은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요, 교과 추천이나 그리고 활동 수행보다 주제의 어떤 그 범위나 폭넓음에 대해서는 국제형이 가장 아주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잡학다식한 친구들이 학종 국제형을 지원하게 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면접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대 특기자 국제인재.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제대학 내 언더우드 그리고 생명과학공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에 대해서죠. 시험이 10월 달에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면접 비중이 40%지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죠? 영어로만 나오니 영어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까? 자,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죠? 입시화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답변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5분만 답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의 경우는 어떻죠? 저자의 의도, 특정 제시문이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국내 교과서를 번역해서 교수님 내시지 않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를 내기 때문에 뭡니까? 의도를 알아야 돼요. 재작년 일본 문화의 리벤지, 16세기 일본 문화. 자, 플라톤 동굴의 우화, 프랑켄슈타인.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배운 교과서 개념이지만 해외 원서의 논문이 그대로 있죠. 그냥 내는 겁니다. 개념과 지원자의 견해. 생명 어떻습니까? 개념 이해와 과정 도출. 당연히 이과니까요. 자, 교과 이외에는 뭐죠? 국제나 해외 매거진과 교수 기고문을 참고하실 거고요. 그리고 생명은 없습니다. 회주 주제. 국제는 당연히 고전 철학입니다. 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2010년도에는요, 몽테스크의 보배 정신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양 철학자 이름 바꿔서 냈죠. 공자, 컨피셔스, 맹자, 맹셔스, 그리고 순자, 라오지. 이름 바꿔서 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윤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나 동양 철학. 왜? 이걸 영어로 내야지만 애들이 내용을 알아도 헷갈리니까요. 생명과학은 어떻죠? 에너지, 세포, 유전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연대 면접 문항, 우리가 교과 추천부터 시작해서 활동 수형 여러 전형도 다 봤지만 전반적으로 연대는 지원 계열에 따라서 뭐죠? 문항들의 특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계열 적합형 보시겠습니다. 계열 적합형은 면접 비중이 50%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수능 전주에 시험이 있다. 예. 수능 전에 있는 시험이 있는 학교 어떻죠? 연세대학교 특기자 국제대학, 유기량 생명과학공학, 그리고 이화여대, 그리고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준비 시간을 아주 길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도 학업 수형에 비해서 긴 경우들이 많습니다. 점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2년 전에는 계열적합형을 하더라도 학업 수형과 지문의 길이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을 길게 주다 보니까 제시문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요. 특히나 비중이 50%로 늘면서부터는 지문이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지문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염두에 두고 지원하셔야 되겠고요. 한국어 제시문 4개, 문항 3개가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자, 문항의 특징이 뭡니까?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용어 해설이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제시문 간에 연계된 수학 개념을 언급하라. 소위 교과 개념과 연계해서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 계열 적합형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자연 없고, 그리고 교과 지문 출처가 국내 매거진, 그리고 사회과학이나 자연 도서를 골고루 가리지 않고 냅니다. 자, 타마스 콘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용어 어려우니까요. 그냥 패러다임. 이 용어는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자연과학 도서죠. 근데 문과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런 맥락으로 보셔야 되겠죠. 핀출 주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과학 철학이나 사회과학 개념도 다 나옵니다. 왜요? 심리학과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생명은 생태계나 효율에 대한 내용도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게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 제가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생활기록부. 특히나 교과서 특을 이제 남은 요 일주일 정도
혹은 길어봐야 이번 달까지 한 10일 남짓한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대원 측에 대해 설명드렸죠. 그리고 학교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합격자들 내신. 대학 어디가에 공개된 합격생들의 70% 내신 컷을 기준으로 연대의 경우에는 박스 플롯으로 표시된 지원자들의 중간값과 그리고 최고값, 최저값에 따라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해마다 내신이 높았거나 내신이 낮았거나 이런 추이를 잘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신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충분히 낼만하다.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때 가서 내가 면접 갔는데 힘들지 않을까?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마 방학에 맞춰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번 주부터 학원에서 KS 학원을 준비한 UD 학생보조업종의 강의가 있습니다. 자, 강의에 대한 설명보다도 사실 뭡니까? 나한테 맞는 상황을 택해야 되죠. 어느 학원을 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걸 준비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UD의 경우에는 지금 새로 오신 재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업하신다. 그리고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기출 동향을 가지고 어떻게 강좌를 하겠다. 강좌 시간표까지 언급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UD 기출 문제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보고 내가 할만하니까 지금 패스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더 집중해야 될까 라는 걸 고민하시고, 왜? 우리는 UD만 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학과에 대한 지원 계열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UD 기출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지금 면접보다는 수능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럼 뭡니까? 수학 특강이나 또는 파이널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학종반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일반전형부터 활동우수형, 그리고 국제형, 고려대학교 경우에는 계열적 합평 학부부 수형. 제가 다 직접 관리하지만요. 중요한 건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로 나오니까 그냥 내가 혼자 준비하면 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는 수능 최저가 있는 어떤 특정 전형을 내가 냈을 때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뭐지? 굳이 수능 최저가 있고 걸 떠나서 9월 모평을 잘 봐야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원서를 쓰는데 라고 한다면 지금 수업을 들을 게 아니라 수능 준비해야 되죠. 왜? 우리에겐 수업 특강도 있고요. 원서 흡수 이후에도 수업이 계속 있습니다. 특히나 연고대 학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1월까지 계속 수업이 있잖아요.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저희는 매 수업 때마다 이제 자체 교재가 나가면서 서울대랑 어떤 그 개별 전형들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수업 때마다 100페이지 이상 되는 교재가 따로 나가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성적 관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합격자들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 다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쳤다는 내용들도 다 연계됐다는 것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설명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은 10일 동안 세특 관리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원서 지원. 물론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하지만 원서를 어떻게 쓸지는 분명히 9월 6일 수능 모평을 보고서까지도 계속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서에 대한 생각보다도 지금 집중할 건 뭐죠? 방학하고 나서 또 선생님과 만나야 되잖아요. 생기부 마무리.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학교가 수능 최저나 수능까지도 생각해야 돼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수능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쓰는 학교들이 영어 면접이든 한국어 면접이든 그게 서울대가 됐든 고대가 됐든 뭐죠? 지금 기출 문제를 보고 할만하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걸 언제 할지 정하고 학원 수업을 지금 듣던지 아니면 추석 특강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1차 결과가 나고 나서 파이널만 들을 건지 우선 순위에 따라서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설명을 들으시면서 제가 이제 1시간간 넘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아마 이 설명을 통해서 보여드린 자료를 보시면서도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추가적인 질문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채팅을 통해서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또는 이제 저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하셔도 되겠죠. 이걸 통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이제 7월은 다 갔고요. 8월, 9월, 10월 3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3개월 이 100일 남짓한 기간들을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